네, 이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요즘 주식 시장도 폭락하지만 채권 시장 폭락, 다시 말해서 채권 금리 상승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분야 전문가죠.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채권 파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문홍철 파트장님의 보고서 예. 주간마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예. 문홍철의 컨사이즈, 그다음에 FX 샵 트래커. 예, 부끄럽습니다. 예, 아주 채권 분야에서는 거의 아주 손꼽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FOMC 이후에 물론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리고 앞으로 계속 긴축을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지만 예. 주식이든 채권이든 좀 폭락하고 너무 과매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최근에 주식을 포함해서 지금 사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지금 금리라는 것은 결국 모든 자산의 이 할인율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할인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근원은 채권 시장 쪽에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최근에 장기 금리가 특히 많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도 문제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든 자산을 팔면 사실 갈 데가 단기 금리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현금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고 단기 금리만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결국 채권 시장에 이제 장기 채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기 채권 시장이 거의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채권이라는 자산을 좀 버리려고 하는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좀 덜어내려고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장기 채권도 계속 팔려고 하는 매도세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장기 채권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과는 좀 별도로 채권 시장에 아예 유동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치다면 이제 호가 갭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건데 네. 그 중간에 호가가 아예 이제 없게 되면은 아주 작은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금리가 이제 급등락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최근에는 금리가 좀 위쪽으로 많이 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채권 시장에 워낙에 이제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고 채권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라는 것은 이 채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금융 시장의 이제 인프라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인프라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면밀하게 좀 관찰해야 될 이슈라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깊은 침체, 경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수그러들 것이다라는 걸 예감하고 다른 예. 자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변이, 어떤 자금의 이동 이런 게 잘 나타나진 않고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큰 그림에서의 유동성 전체 이 자체가 쪼그라들게 되면 예. 그 안에서의 자산의 흐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다 포함해서 모든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 그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그 주체라는 건 결국 미국의 연준이기 때문에 그 연준이 유동성을 이제 축소시키고 있으면 결국 유동성이 줄겠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심리 자체도 부정적으로 되면 그 자체도 유동성을 줄이기 때문에 좀 가속적으로 굉장히 큰 레버리지가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장 전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어떤 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자산 시장의 부진한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유일하게 나는 현금으로만 가겠다 이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 현금이라는 게 결국 이제 단기 채권 그중에서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3개월물 이하의 굉장히 짧은 채권들만 굉장히 유동성이 이제 넘치면서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미국 장기채까지도 심지어 서로 가지지 않겠다, 팔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자산은 좀 다 안 좋은 상태여서 자금의 흐름은 미국의 달러 초단기채로만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저수지에 물이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이 다 떠올랐는데 그렇죠.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고 가벼운 것만 지금 떠 있다 이렇게 볼 수 지금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옷을 안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같으면서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미국은 결국은 내수 국가라는 점이고요. 이제 한국은 결국 수출 위주의 이제 국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결국 미국을 포함한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에 이제 한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한국은 내수가 수출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 내수조차도 사실은 수출이 잘 돼야 그렇죠. 내수도 같이 효과를 보는 이제 그런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있고 중간에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있다고 했을 때 최종 소비가 아주 조금만 변한다고 해도
이 자동차 회사는 굉장히 큰 수요나 재고의 압박을 받게 되고요. 네. 그 뒤에 있는 부품사는 더 큰 그렇죠. 수요와 이 재고의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이 한국이 딱 그 최종 수요자에게 수출을 하거나 중간재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최종 수요가 아주 조금만 변하면서 미국이 뭐 요즘 침체다, 뭐 유럽 경제가 안 좋다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인 거고요. 이제 많은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분들이 원화만 약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뭐 다 같이 통화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원화가 좀 선방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최종 소비자 국가가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이 한국이란 나라는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통화는 당연히 이제 주식으로 치면 베타가 큰 주식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통화도 당연히 더 큰 폭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한국의 뭐 채권이나 금리나 환율도 이제 그런 흐름에서 결국은 미국과 유럽 이런 내수 국가가 주도를 하고 거기에 수출을 하는 이제 우리나라는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이제 없다 그렇게 좀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5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에다가 네. 이달 들어서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수출이 마이너스 상태까지 그렇죠. 떨어졌어요. 예.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한국의 수출 지표가 어떤 뭐 경기에 세계 경기의 예. 바로미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매월 1일만 되면은 제일 먼저 보는 지표가 한국의 전월 수출 성장세를 제일 먼저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국 수출은 굉장히 정확한 수치인데다가 전 세계 수요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한국은 제조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수요를 볼 때 가장 정확한 지표는 한국이다. 거기다 또 좋은 게 관세청은 또 20일 날 발표를 또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수출은 워낙에 정확한 데다가 빨리 나오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지표고 물론 이번에는 이제 추석 때문에 약간 월 효과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 추세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한국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이제 무역 수지와 환율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수출과 환율을 같이 대보는 게 더 단순하면서도 더 환율을 잘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무역 수지는 이제 수출 수입을 다 같이 봐야 되다 보니까 좀 뭐 복잡한 게 들어가 유가라든지 있어요. 이런 변수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까딱 잘못하게 생각하는 게 유가 떨어지면은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고 그럼 환율은 다시 떨어지거나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근본적으로 수출의 수요 자체가 둔화된다는 것은 글로벌 수요가 안 좋고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산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화도 약해지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무역 통계를 찾아보니까 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대 국가 예, 유엔 회원국보다 많고 예. 피파 회원국보다 많은 예. 코카콜라 진출국보다 많은 한 맞습니다. 230개에서 240개 정도 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가 될 만도 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예. 예. 자, 근데 미국 국채 금리 상승, 강달러, 또 뉴욕 증시의 불안. 예. 우리 시장까지 이것이 완전 옥죄고 있는데 그거 답이 없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과거에도 보면은 이 현재 달러 시스템의 어떤 근본적인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를 쓰지 않는 나라, 미국은 상관없는데 네. 달러를 쓰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긴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강달러 그 자체가 이제 한국에는 긴축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럼 한국의 경제가 더 나빠지면 그러면은 미국 외 지역의 경제가 같이 나빠질 것이고 미국은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미국 성장이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게 되고 그럼 달러가 또 강세가 됩니다. 이게 계속 한 바퀴 또 돌거든요. 그럼 계속 이게 어느 어떤 파멸적인 문제가 터질 때까지 달러 강세와 미국 외 지역의 경기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이게 과거에 늘 보면은 언제 바뀌냐면 뭐 이제 미국 외 지역의 중앙은행들이나 통화당국이 뭐 공동으로 개입을 그냥 큰 폭으로 하든지 네.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아예 큰 어떤 위기가 온다거나 침체가 와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다시 완화적으로 바뀐다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중간 선거가 끝나야 미국의 바이든이나 그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강세로 되는 게 사실은 내심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악관과 미국 민주당의 의도를 좀 해석을 해서 중간 선거 이후를 한번 노려보는 게 현재로서는 좀 가장 좀 적절하고
그나마 좀 희망적인 스토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봅니다. 교과서에는 뭐 중앙은행하고 정치 예. 권력은 관계 없다고 써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예.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결국은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많은 변수 중에서 그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특히 달러가 강세로 가거나 중국이 뭐 미국채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어마어마한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그 미국채를 꾸준히 좀 줄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점에 비해서는 거의 한 30% 가까이 네. 이 미국채, 물론 전체 외환보유고는 변함이 없지만 그 외환보유고 내 구성에서 미국을 서서히 버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미국채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게 그렇게 된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러한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채를 팔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의외로 그럼 이 미국채 팔고 딴 거 살 거잖아요. 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살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뭐 유로 쪽으로 가든지 금이라는 건 워낙에 작은 시장이라서 담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 채권을 오히려 더 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쪽 금리가 또 떨어지면서 미국 채권 파니까 금리 오를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 채권 사면서 금리 떨어지면 국가 간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미국채를 뭐 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현재는 그게 아니라 딴 것 때문에 오른다고 보셔야 되고 이제 중국의 미국채를 파는 현재 제가 추정해 보기로는 대략 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좀 넘는데 미국채가 대략 한 1.2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는 쪽으로 갈 거고요. 그게 계속 이제 시장에 많은 이슈를 던져줄 건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니까 중국도 파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실제 달러가 강세일 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외환보유고를 써서 외환을 방어하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도 이제 위안화 약세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홍철 파트장께서는 뭐 원달러 예. 환율이 1,450원 선도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하셨는데 예. 그 배경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1,300원, 1,350원 넘을 때부터 계속 상방 압력이 꾸준히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출의 둔화를 고려하면 대략 수출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마이너스 좀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한 환율은 대략 1,450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쪽 위로도 볼 수 있냐? 사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수출도 수출이지만 크레딧의 리스크, 즉 지급 불능의 리스크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펀더멘털이 아니라 이제 현금이라는 걸 확보해야 된다는 절박함, 이것이 이제 환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1,450원보다 좀 위로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는 얘기고 거의 안 보시겠지만 우리가 연준이 돈을 옥죄고 있다. 그럼 금리만 보시는데 네. 사실은 금리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적 긴축은 자산 사이드인 거고 그렇다면 연준의 부채 쪽에서 그 풀어나가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서 저희가 보는 것은 이제 연준의 지급준비금을 보고 있는데 이 지급준비금과 달러 가치가 정확히 거꾸로 움직입니다. 즉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 달러가 강해지는 흐름을 늘 지금까지 8년 이상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고 연준의 양적 긴축이 지금 이번 달부터 950억 달러로 늘어나고 앞으로 꾸준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 하에서는 불가피하게 달러가 계속 강세 압력을 노출되면서 받기 때문에 연준의 양적 긴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적 긴축의 진행이 올해 말 내년 초에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양적 긴축 기간에는 강달러와 환율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투자자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홍철 파트장님 같은 분들이 예. 잘 정리해서 예. 많이 좀 전달을 해주시기 보고서로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